근대 국가의 설계도, 즉 이성, 자유, 평등을 이념으로 해서 자유시장주의, 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로 설계된 근대국가. 비참한 현실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 군주국가에서 군주가 제멋대로 할 때 노예로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으면 들고 나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마찬가지로 근대국가에서 자본가들이 다 먹어가고 지네들은 왕이고 나는 비참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노동자 혁명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그 노동자 혁명이 들먹들먹한 게 이제 프랑스를 기준으로 1789년부터 근대 자본주의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들먹된 게 1830년대 뭐 3.5혁명 뭐 등등이 일어나다가 몇 번 실패 일어나다가 드디어 1848년 2월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리고서 성공을 해. 이게 노동자혁명이라고. 인류 최초의 노동자혁명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부터 현대에 들어오면서 재미난 게 많은데 어때서 재미나냐? 현대 국가를 갖다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는 개념들이 많다고. 먼저 보자고. 노동자혁명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그래도 좀 유식하다 하면 1917년 러시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노동자혁명이라고, 최초의 노동자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거는 최초의 노동자혁명은 1848년 2월혁명이었고 그거는 공산주의 혁명.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못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대안으로 나온 게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 혁명을 그때 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역시 그 혁명 또한 왜곡돼서 이상한 공산국가로 빠졌다고. 아무튼 2월혁명이 우리 인류 지성사에서 또 인류 세계사에서 최초의 노동자혁명이었는데 이때 이제 노동자혁명에서 성공했는데 노동자와 자본가들이 함께 잘 사는 청사진이 없었어. 뭐냐? 못 살겠다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라는 어떤 청사진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사실은 정말 이거는 럭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럭키는 아니지. 왜냐? 영국에서 차티스트 무브먼트 선거권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받아서 2월혁명 때 프랑스 국민이 뭘 요구하냐면은 보통선거제도를 요구해. 그리고 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된다고. 이 보통선거제 도입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 이게 선거권이 하나 이제 보통선거권이 생겼구나. 누구든지 한 표 갖게 됐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혁명 중에 혁명이라고. 왜 혁명인가? 말로만 국민주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근대국가에서 투표권,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전체 국민의 0.2% 내지는 1%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비로소 2월혁명 이후에 누구나 한 표를 갖게 됐고 이 한 표를 가졌다는 뜻은 뭘 뜻하냐면은 법치주의에서 법률의 지배를 하는 그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회에 노동자들의 대표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뜻하느냐? 이제 법질서, 정의질서가 노동자를 위한 법질서, 정의질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걸 뜻한다고. 그러니까 의회에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의회에서는 이제 어떤 싸움이 일어나느냐? 근로시간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또 최저임금을 올리냐, 낮추느냐, 이 싸움이 일어난다고. 산재보험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뭐 등등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그리고 각 국가마다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게 뭐 주택 문제인데 국가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의회에서 풀어야 되는 인간의 삶의 문제를 의회에서 푸는데 그 의회에서 풀기 위해서 좌파, 우파, 진보, 보수가 의회에서 싸우는 구조가 현대국가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그 싸우는 게 우리가 싸운다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대화와 토론이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허접한 정치인들은 그걸 진짜 싸움바닥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걱정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게 이제 현대 국가로 들어온 모습이고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은 근대와 현대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근대, 현대 얘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전근대하고 그냥 근대 이후, 다시 말해서 근현대를 한꺼번에 생각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뭐냐면은 전근대 군주주권하고 국민주권 넘어온 근현대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국민주권 세상이니까 좋은 세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왜 어떻게 해야지 좋은 세상이 될까를 생각하지 않고 옛날보다 좋아졌어 이거로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근대와 현대 개념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근대 국민주권이 됐는데 근대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 현대 국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 이런 걸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지성인이 되고 현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보자고. 근현대를 구분하자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 근대하고 현대를 어떻게 구분할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해? 보통 언뜻 생각 나오는 게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세계대전 전과 후를 기준으로 근대와 현대를 구분해. 이렇게 구분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현대 사회를 또 둘로만 이해하게 된다고. 공산주의 할래, 민주주의 할래, 자본주의 할래. 양자택일의 관계로다가 잘못 오해한단 말이야, 현대 사회를. 이미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공산주의는 틀린 거다라고 확인된 이념이라고, 그 이론은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도 공산주의 할래 자본주의 할래 이걸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산이란 말이야. 이게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이제 현대국가의 문제점이 뭔가. 또 철학자들 가운데서는 현대국가를 갖다가 원자폭탄 터지기 전하고 터진 뒤하고를 나누는 철학자가 있어. 그게 무슨 의미인데. 물론 원자폭탄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국가관계가 확실히 달라지지. 그러나 인간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근대 현대의 문제 이런 거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에는 원폭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근대와 현대를 어떻게 나눌까라고 하는 거야. 그냥 어렴풋이 이념적으로다가 대충 나눌까? 이런 것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인 기준으로다 근대와 현대를 나눠서 우리 생각을 선명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응? 자, 근대와 현대를 나눌 때 선생님이 1848년 2월혁명을 기준으로 하자고 그랬어. 이유가 있어. 첫째가 뭐냐면은 근대와 현대 사회의 법질서, 정의질서를 구성하는 주체가 달라졌지. 근대 국가는 어떻게 되나? 자본가들이 주체가 돼서 법질서, 정의질서를 만들어낸 국가. 현대국가는 자본가와 노동자, 서민대중이 함께 잘 살기 위한 법질서, 정의질서를 만드는 국가. 그것도 함께 결정하는 거야. 왜? 의회에 두 대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 차이는 질서를 만드는 주체에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그 정의를 만드는 정의의 기준도 달라졌단 말이야. 첫 번째, 근대 국가는 어떻게 돼 있어? 정의가 뭔가? 자유방임주의가 정의 질서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시장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정의라고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야경국가 이론, 자유방임주의 이론으로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현대국가는 뭐냐? 자유주의의 모순이 있다는 걸 보는 거라고. 시장주의의 모순이 있다. 독과점 문제도 있고 공공재가 공급이 안 된다. 기타 등등의 이 자유시장주의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현대국가의 과제란 말이야. 이 과제를 또 어떻게 푸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근대국가는 제한선거로서 자본가들이 앉아서 풀었지만 현대국가는 보통 선거니까 노동자 대표, 자본가 대표가 함께 앉아서 같이 고민하면서 푼다라고 하는 거지. 이 현대국가에서는 노동자와 그 다음에 자본가들이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와 근대를 갖다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법질서, 정의질서의 관점에서 본 거고 실제로 다른 사회 현상에서도 근대와 현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더더욱 근현대 구분이 더 명확해지지 않겠어? 그걸 한번 보자고. 근대와 현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라고 보면은 근대와 현대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냐면은 근대 국가의 이론적 근거를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인간은 주체적이다. 국민주권이다. 그리고 근대는 인간의 이성은 완벽하다. 라고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부터 이제 틀어져 나가는 거야. 현대 국가는 뭐냐?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란 말이야. 17세기, 18세기 근대 학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고전주의라고 그래. 합리주의고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때 나오는 단어들 한번 읽어줄게. 잘 봐봐. 인간 이성의 합리성, 체계성, 계획성, 정확성, 이지적 논리성, 완벽한 조화, 중용, 균형, 대칭, 질서, 숭고한 인간성 이런 것들이 주제 단어야. 그런데 이런 걸 바탕으로 인간 이성을 극대화해서 최대한 잘 살아보자고 한 게 그게 나온 게 산업혁명이었잖아. 그렇지? 과학기술을 발달시켰고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발달시킨 생산력을 바탕으로 나온 생산물을 누가 다 누렸어? 자본가들만 누렸잖아.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의 현실은 뭐야? 비참한 현실이었다고. 이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철학, 문학, 음악, 미술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1800년대에 1700년대와 다른 철학, 1800년대 들어오면서 생긴 문학, 음악, 철학의 변화를 보자고. 뭐냐? 인간이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 인간 이성이 합리적이라며. 왜 이런 현실이 생겨라고 하는 인간 이성에 대한 반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 반성으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얘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 인간이 감성도 있다는 것, 또 욕망도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한다고.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철학, 음악, 미술, 사상에 반영나게 하는 걸 이걸 우리가 포스트 모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미술사만 한번 보자고. 미술사만 봐도 너무 재밌을 거라고. 낭만주의가 뭐야? 이성이 아니고 감정과 본능을 찬미하기 시작하잖아. 그 뒤에 나온 게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를 얘기해. 추상적 이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현실 존재를 그대로 보자는 이론이잖아. 현실이 뭐야? 사실주의에 나오는 그림들을 보라고. 처참한 삶을 이어가는 대중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잖아. 감자 먹는 사람들. 대표적이지 않아? 이런 것들이잖아. 그걸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돼? 인상주의. 선생님은 제일 인상주의 그림, 후기인상주의를, 인상파 그림을 좋아하는데, 인상주의가 뭐야? 대상을 객관적으로 그리질 않고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인상 그대로 표현하겠다는 뜻이잖아. 그치? 객관적이고 이지적으로 그리질 않고 주관적인 걸 높이 평가하기 시작한다. 인간이 다 다르다는 걸 뜻한단 말이야. 후기 인상파는 어떻게 했나? 주관적 인상뿐만 아니라 이제 내면의 인상까지도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 그림의 공간을 파괴하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비례성을 파괴한다고. 풀밭에 앉아 있는 뭐 그림이 뭐 나오는데 그 그림에 보면은 다리가 무진장 길어. 비례성이 맞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 거라든지. 급기야 어디까지가 입체파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이제 눈은 다리에 붙어 있고 코는 이쪽에 붙어 있고 귀는 딴 데가 있어. 근데 그 그림을 보자고. 그 그림 속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낀대도 반드시 눈 위치에 있고 코 위치에 안 있어도 인간은 엉뚱한 데 가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이 감동한다고. 이게 인간이지. 나중에는 뭐만 돼? 나중에는 뭐 색깔만 하나만 가지고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냥 뭐 이상하게 잭슨 폴록 같은 거 뭐 물 이렇게 뿌려놓고서 이게 작품이라고 그러고 요즘 현대미술이 까다로워지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내 미술 얘기만 했지만 이처럼 이제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의 불완전성 속에서 인간을 보기 시작하고 이런 현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게 현대 아니겠어? 미술뿐인가? 음악도 그렇고 음악도 낭만주의 이렇게 가는 거 보잖아. 그리고 철학, 문학, 사회학, 심리학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책을 읽고 작품을 감상할 때 이 작품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게 된다고. 이거 작품을 만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그 심정 속에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오늘날 현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고 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얘기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의 우리의 과제는 뭐냐? 인간 이성 자체를 부인하나? 아니지. 그래도 믿을 건 뭐야? 인간의 이성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단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현재 분배 방식으로 자유주의 분배, 시장주의 분배가 불완전해. 독과점이니까 그 불완전한 거를 인정하면서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 시장주의의 모순을 우리가 알면서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이 뭘까? 풀어가는데 누가 풀어야 돼?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이 또 푸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의 삶이 쉬운 게 아니지. 이거를 헌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헌법의 주춧돌 조항이라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라고 썼다고. 여기에 표현이 어떻게 안 돼 있냐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합리적 이성을 가지며 이렇게 쓰질 않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표현을 쓴 건 뭐냐? 이게 칸트의 표현이야. 인간의 이성은 불완전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존엄한 존재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야. 이 뜻이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갈 거야. 그러나 인간을 완벽하게 보질 않고 우린 불완전한 상태로서 그래도 노력하면서 살아가자는 표현이 우리 헌법의 주춧돌이라고. 인간의 이성을 인정하니까 뭐가 된 거야? 인간의 국민 주권주의가 거기에서 성립되는 거라고. 인간의 이성이 완벽하니까 국민 주권을 하는 게 아니고 불완전하지만 존엄하니까 우리가 국민 주권을 한다는 게 현대의 뜻이라는 거지. 이제 현대 국가는 이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살아가기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룰을 성립시키는 게 있다고. 지난 정의론을 얘기할 때 황금률을 얘기했잖아. 불완전한 인간들이 서로 존엄하게 서로를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대화와 토론하자. 황금률이라고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우리의 국가 질서는 어떻게 시작돼? 각자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지. 각자를 존중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절대적인 가치를 내세워서 독재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깨부술 수 있는 거지.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신이라든지 절대이성이라든지 또 자유방임주의가 완벽하다든지 공산주의가 완벽하다든지 민족이라든지 혈통을 갖다가 또 이렇게 절대시하는 게 나왔다. 저놈은 사이코야. 독재자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헌법의 주춧돌로 두고 있는 두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라고 볼 수 있어. 말이 좀 모순이지만 인류 지성의 역사에서 얻어낸 가치지. 하나는 뭐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 하나는 국민 주권주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고민은 하고 있지만 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둘을 포기하면 뭐야? 동물처럼 산다는 건데 그걸 포기할 수 있나?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현대 국가를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간이 다 인간답게 대우를 받는 사회를 건설해야 돼. 우리 헌법에 표현한 대로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이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걸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것이 우리의 현대를 살아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할 때 어디에 속아서는 안 돼? 함께 잘 사는 기준으로 GDP만 얘기하는 건 뭐야? 얼마나 많이 생산했느냐만 얘기하지 말고 이 GDP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느냐, 상위 10%가 몇 퍼센트 가지고 가고 하위 50%는 얼마를 나누고 있는지 이런 수치들까지도 같이 나와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 고민을 풀어가는 현대 국가는 어떤 식으로 다 이걸 풀고 있을까? 방법론이 하나는 아니야.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전개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살펴볼 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지.